9월 평가원에 이어서 9월 덕후까지 쉼없이 달리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응원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해설 강의 진행해 볼게요. 1번 문제는 판경계와 마그마를 연계한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해령이 있네. 밑에서 멘틀이 쭉 상승하면서 압력 감소에 의해서 풀어지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이야. 그래서 나에서는 주로 이 스몰 b 과정에 의해서 마그마가 형성되는 곳.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해령 사이, 지표 부근으로 나오게 되면 굳어지게 되겠지? 그럼 새로운 해양지각이 응애하고 태어나. 그러니까 해령과 가까운 지점은 해양지각의 연령이 굉장히 어릴 것이고 해령으로부터 멀리 있는 지점은 나이가 굉장히 많겠지. 또 하나 더, 해령으로부터 같은 판 쪽에 있는 요 두 지점은 해령에서 응애 하고 새롭게 탄생하는 해양지각에 의해서 함께 밀려가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둘 사이의 거리가 변하지 않는 반면에 해령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판에 놓여있는 요 두 지점 같은 경우는 응애에 의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리게 되지? 그러니까 거리가 점차 멀어지게 될 거야. 자, 기억 볼게요. 해양지각의 나이는 A보다 C에서 많다. A보다 C 쪽이 해령으로부터 훨씬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 괜찮고, 니은 시간이 흐를수록 CD 사이의 거리는 안 변하고 AB 사이의 거리는 점차 벌어지니 니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분수값은 점차 커져야 되는데 작아진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디귿, 가해 해령에서 분출하는 마그마는 주로 압력 감소, 비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괜찮다. 대서양 심순이가 나왔어. 외우자. 대서양 쭉 잘라놓으면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중, 심, 저.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가 존재하게 돼.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왜 항상 중, 심, 저 순서대로 존재할까? 자연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해. 가장 무거운 것이 무조건 밑에 깔려있게 되는 거야. 따라서 A보다는 B가, B보다는 C, 저층수가 훨씬 더 밀도가 클 것이다. 그래서 기억에서 A, B, C 중 밀도가 가장 큰 수계는 A이다, 땡, C이다 로 바꿔야 되고, 니은, C는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든 심순이들의 역할이야. 표층의 광합성과 대기 중으로부터의 공급에 의해서 산소가 굉장히 많아. 그런데 표층에 있던 해수가 밀도가 커짐에 따라서 밑으로 훅 내려가면서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니은, C는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한다. 괜찮고, 자, 디귿,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별표 쳐놓으세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극지방에 빙하가 녹을 것이야. 그러면 담수가 유입되니까 물이 좀 싱거워지겠지. 물이 싱거워지게 되면 밀도가 작아지게 된다. 표층에 있던 물이 충분히 무거워야 밑으로 훅 내려가면서 심순이가 시작이 될 텐데 표층에 있는 물의 밀도가 감소하면 밑으로 훅 내려가질 않으니 이 심순이들이 모두 약해지겠지? 그래서 디귿에서 강해질 것이다. 땡, 틀렸습니다. 생명가능지대와 주계열성을 연계한 문제인데 자, 암기하자.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는 크기, 광도, 온도, 질량, 생명가능지대의 폭,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 진화 속도까지 모든 물리량이 비례해. 지금 A와 B는 모두 주계열인데 주변에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한 행성의 경계를 한번 보니까 B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났다. 그런데 A 옆에 있는 생명가능지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지 그 앞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B보다는 조금 더 뒤까지 생명가능지대에 속한 행성이 존재하게 되네. 끝났어. A가 B보다 훨씬 더 큰 주계열성이다. 그러면 기억 볼게요.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A 행성계가 넓어야 돼. 모든 것들이 비례하니까. 니은, 별의 진화 속도도 A가 빨라야 돼. 큰 별이니까. 자, 디귿 별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중심별로부터 받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행성 A와 B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이 행성들의 감정이입을 해봐. 이 B 행성 같은 경우는 생가지에 뒤에 놓여 있어. 그러니까 에너지를 적절하게 받지 못해서 좀 추울 것 같은데? 근데 이 스몰 A 행성 같은 경우는 생명가능지대 내에 놓여 있으니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만한 환경, 꽤 따뜻한 환경일 거야. 따라서 중심별로부터 받는 에너지는 스몰 a가 더 많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얘는 거리가 먼데 어떻게 에너지를 더 많이 받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놈이 받는 에너지는 거리뿐만 아니라 별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인 별의 광도에도 영향을 받지. 따라서 이 스몰 a가 별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더 많을 것이다. 딕은 a가 많다. 괜찮습니다. 자, 4번. 열점 문제가 나왔네. 문제 첫 번째 줄에 하와이 열도의 생성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거기다 밑줄 쳐놓고 하와이는 해양판에 있거든. 그래서 기억, 종이는 대륙판에 해당한다. X야. 자, 이 실험을 한번 구현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실제 시험장 안에서 이런 실험 도구들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연필을 10점처럼 생각을 해서 시험지에 이렇게 박아놓고 시험지 자체를 판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기역과 니은 방향으로 판을 직접 이동시켜 보면서 여기 만들어지는 일련의 섬들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줘 볼게. 자, 연필을 종이에 박아 놓는다. 그리고 기역 왼쪽 위 방향으로 종이를 당겨 볼게요. 시작. A, B, C. 오케이. 여기 보면 A, B, C 순서대로 기역 방향으로 종이를 당기니까 일련의 섬들이 순차적으로 태어났어. 이 B와 C 사이, 그리고 A와 B 사이, 지금 시험에서는 이 구간에 해당하는 것인데 문제에 잘 읽어보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한 BC 사이에서 판의 이동 속도가 조금 더 빠를 것이다. 일단 첫 번째, 니은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실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C에서 멈춰 있는 상태였거든? 그 다음에 이제 종이를 어디로 당겨야 하냐? 니은 방향으로, 왼쪽 아래 방향으로 당겨야 돼. 그럼 과연 그 다음 화산섬이 D에 올 것인지 D'에 올 것인지가 금방 드러나겠지? 자, 당겨 볼게요. 니은 방향으로 슉. 오케이. 여기 나오네. 그러면 선지 디귿에서 다 과정에서 생긴 흔적은 D가 아니라 D'으로 바꿔야 되겠다. 자,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 대한 물음이 나왔는데, 자, 반드시 암기하세요. 현재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중에 가장 많은 약 7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암흑 에너지야. 그리고 약 25%, 그림에는 27% 정도로 나와 있는데 암기할 때는 25로 외우는 게 좀 더 잘 외워질 거야. 요 놈이 바로 암흑 물질이고 나머지 약 5%에 해당하는 것이 보통 물질이야.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물질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가는 바로 현재로부터 조금 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우주의 구성 요소일 것이다. 자, 반드시 암기합시다. 보통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바로 수소, 그 다음에 헬륨이야. 약 3대 1의 비율로 보통 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소들이고, 두 번째, 암흑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주에서 청력으로 작용해. 그래서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어떤 힘인 것 같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기억. 현재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물질은 A가 B보다 많다 그래야 되는데 A가 적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니은 B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디귿 C는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질시대 기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A가 바로 고생대, B가 중생대, C가 신생대야. 약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고생대 같은 경우는 앞이랑 뒤에 이렇게 빙하기가 있고 중생대는 살짝 흰 소같이 삐끗하긴 하지만 빙하기가 없고, 그 다음에 신생대는 초반에 빙하기가 없고 마지막에 빙하기가 이렇게 뭉쳐져 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기후를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암기해야 될 게 뭐냐면 각 시대에 번성한
식물과 번성한 동물이야. 자, 꼭 암기합시다. 순서대로 번성한 식물은 양치, 겉, 속. 양치식물, 겉시식물, 속시식물.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양치, 겉, 속, 양치, 겉, 속 암기하고, 번성한 동물은 고생대에 양, 어류, 양서류, 그 다음에 양파 4개, 양파포, 파충류, 포유류가 각 시대에 이렇게 번성을 했어. 자, 번성한 시기를 완벽하게 외우면 이 선지에서 묻고 있는 기억과 니은, 출현 시기에 대해서 대답이 가능한데, 기억, 겉시식물이 출현한 시기 그랬지. 잘 봐. 겉시식물이 번성한 게 중생대야. 그럼 출현은 그 이전 시대에 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출현이랑 번성을 둘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번성을 열심히 외운 다음에 출현은 그 전 언젠가겠거니 하면 다 맞아. 기억 괜찮고, 니은 최초의 파충류. 자, 파충류 여기서 번성했지. 그럼 파충류도 역시 오케이, 고생대 말 언젠가 출현했겠거니 이러면 맞아요. 그래서 니은에서 최초의 파충류가 출현한 시기는 B다 그랬으니까 틀렸어. B는 번성한 시기야. 그다음에 디귿도 반드시 암기해야 돼.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에 형성됐다. 판게와 분리 이후에. 그래서 신생대 히말라야 산맥, 디귿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된 시기는 C다.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상현상들에 대한 물음인데,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발생할 때는 강력한 상승기류가 있을 때. 그럼 강력한 상승기류라 함은 저기압과 함께 동반되니까 강한 저기압이나 또는 강한 저기압의 대표 태풍, 다른 말로 열대 저기압이 발달할 때 이 강력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고, 두 번째, 우리나라에 장마전선이 올 때가 있어. 그럼 차가운 공기와 꽤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따뜻한 공기가 이 전선 면을 따라 쭉 상승하기 때문에 이때 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릴 수 있다. 그래서 기억에서 가는 강한 저기압이나 장마전선 또는 태풍이 통과할 때 주로 발생한다. 괜찮고, 그 다음에 두 번째다. 폭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쪽으로 시베리아 기단이 세력을 확장할 때 발생해. 이 차가운 그리고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쭉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 따뜻한 황해바다를 만나게 돼. 그럼 기단의 하층부가 가열되고 수증기를 함께 공급받으면서 쭉 상승기류 해서 여기 아주 두꺼운 저구령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쪽에 폭설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니은에서 나는 찬 대륙성 고기압이 따뜻한 바다를 지날 때 주로 발생한다. 괜찮다. 그다음에 디귿, 황사에 대한 물음인데, 황사의 발원지는 주로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 자, 여기서 상층으로 떠오른 황사, 모래먼지들이 상층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 상공으로 오는데 하루 이틀 정도가 걸려. 그런데 하루 이틀 후에 우리나라 상공에 아무 일도 없으면 요놈들이 실제로 태평양 바다 건너서 미국까지도 가. 그런데 하루 이틀 후에 하필이면 우리나라에 하강기류가 쭉 발달하게 되면 상층에 떠있던 모래먼지들이 우리나라 지표 부근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황사가 굉장히 심해져. 그래서 디귿, 나는 우리나라에서 강한 상승기류가 아니라 하강기류가 발달할 때 주로 발생한다. 디귿은 틀렸네요. 자, 외행탐의 방법 두 가지가 나왔는데, 문제 첫 번째 줄에 시선 속도 변화에 밑줄 쳐놓고 도플러 효과 이렇게 써놓으세요. 도플러 효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식현상에다가는 밝기 변화 하나 써놓을까? 밝기 변화. 가와 나는 각각 도플러 효과와 식현상으로 발견한 외계에 있는 행성들인데, 자, 이 자료가 교과서에도 있고 EBS에도 있어. 그래서 그냥 암기해도 괜찮지만 선생님이 맥락을 설명해 줄 테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차근차근히 외워보자. 자, 나를 보면 Y축 행성의 질량이 꽤 작은 놈들이 발견이 된 반면에 이 가 방법을 통해서는 질량이 작은 놈들이 거의 발견이 안 됐어?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도플러 효과라는 요 방법은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땡큐구나.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발견되기 쉽구나. 그것이 왜 그러냐면 행성의 질량이 커지게 되면 행성의 중력이 커지게 되고 그럼 별을 잡아당긴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별이 더 많이 흔들려. 그래서 인간이 그 흔들림을 감지하기가 더 좋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암기 도플러 효과는 행성의 질량 클수록 땡큐. 자, 두 번째, 이 식현상을 통한 외계 행성의 발견 같은 경우는 요게 약간 특징적이네. 보니까 X축의 값이 좀 작은 애들이 발견이 많이 됐어. 자, 요것도 하나 써놓을게요. 공정궤도 반지름을 우리 영어로 A라 그래. 그냥 우리끼리 약속 기호야. 이게 짧을수록 식현상을 통해서 발견이 잘 될 수 있겠구나. 공정궤도 반지름이 짧을수록 땡큐인데 여기다가 하나만 더 적어 놓자. 이 공궤반 A는 P에 비례해서 A가 짧은 애들은 P도 짧아. 자, 이 P가 뭐냐면 공전주기야. 공주. 공전주기가 짧으면 왜 식현상을 통해서 발견되기가 좋냐? 선생님 증명을 해줄게. 봐봐. 이 노란색이 지금 행성이고 핑크색이 별이야. 너희들이 봤을 때 이 행성이 지금 별을 가리고 있어. 이게 바로 식현상이야. 그런데 이놈이 빨리빨리 돌아갔다 오면 주기가 짧아지면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 인간이 정말 별 옆에 행성이 돌고 있나 봐 라고 감지하기가 좋아지겠지. 그래서 식현상 같은 경우는 주기가 대체로 짧은 외계 행성들이 발견이 잘 되는 편이다. 그래서 기억 볼게요. 가는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 방법으로 괜찮고 니은 나의 방법을 이용할 때 행성을 발견할 가능성은 공궤반이 짧을수록 좋다 그래야 되는데 클수록 좋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자 티귿 가와 나는 모두 행성의 공정궤도면과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이 작을수록 땡큐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볼게. 식현상 같은 경우 지금 너희들 눈깔에서 나오는 레이저 상상해봐. 그게 바로 시선 방향이야. 시선 방향과 나란한 공정궤도면이 대표적으로 요 놈이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아주 행성이 별을 잘 가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의 시선 방향과 공정궤도면이 수직이다 이러면 여기서 뱅글뱅글 돌거든? 그럼 아무리 돌아도 행성이 별을 가리질 않는단 말이야? 아, 나란할수록 땡큐구나. 그런데 이게 도플러 효과에서도 마찬가지야. 자, 이거 중요해요. 내 눈깔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요게 바로 시선 방향이고 대표적으로 요 시선 방향과 나란한 공정궤도면을 여기다 표현한다면 여기서 얘네들이 뱅글뱅글 요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을 때 요게 바로 공정궤도면이지. 이렇게 되면 별이 내 눈깔 방향으로 온 힘을 다해서 다가올 수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별의 공전 속도 전체가 내 눈깔 방향과 나란한 시선 속도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시선 속도가 크니까 인간이 감지하기가 좋은 거거든. 그런데 만약에 공전 궤도가 좀 기울어져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별이 여기서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뱅글뱅글 도는 거야.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별이 자기의 공전 속도를 가지고 온 힘을 다해 나한테 다가오지만 공정궤도면이 기울어 있는 바람에 내 눈깔 방향으로 모든 게 오지 않고 살짝 비껴가지? 이렇게 되면 시선 속도가 어떻게 되냐? 이 하늘색에 해당하는 공전 속도의 아주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야. 즉, 공전 궤도면이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시선 속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인간이 감지하기가 힘들다 이거지. 그래서 세 번째 암기하세요. 나땡이야 나땡. 나란할수록 땡큐. 나란할수록 땡큐. 그래서 디귿 오케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괜찮습니다. A 대륙에서 측정한 각 시기별 고지자기 극을 나타냈는데 이 각 시기별 고지자기 극 사이의 거리는 당시의 대륙의 이동을 반영하기 때문에 9,000, 6,000 사이는 이만큼, 6,000과 3,000만 년 사이는 요만큼이지? 아, 비슷한 3,000이라는 시간 동안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한 이 9,000만 년 전과 6,000만 년 전의 대륙의 이동 속도가 좀 더 빨랐겠구나.
가능하고, 그래서 기억해서 A 이동 속도는 9천만 년 전에서 6천만 년 전이 더 느렸다, 땡, 더 빠르다. 그럼 실제로 9천만 년 전에는 대륙이 대략 어디 있었을까 한번 우리 추정을 해볼 거야. 자, 어떻게 하냐면 9천만 년 전에 고지자기 극을 뻑큐로 잡고 A 지점, 대륙의 위치를 엄지로 이렇게 잡아. 선생님 지금 손가락 짧으니까 이렇게 잡았어. 자, 그리고 이 뻑큐를 어디로 옮기냐? 90도로 그대로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옮겨. 왜냐면 고지자기 극이 여기 있는 것처럼 찍히긴 했지만 자북은 90도 N 부근에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거든? 그런데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른 데 찍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그 상황으로 시간을 되돌리는 거야. 이거는 대륙의 이동에 의해서 여기 찍혀 있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약 한 칸, 두 칸, 세 칸 하고 봐봐. 세 칸 좀 넘고 요것도 좀 넘잖아. 그러니까 대충 한 4칸 정도를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내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90도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4칸 정도 내려온 요 위치에 아마도 과거 9천만 년 전에 A 지점이 놓여 있었겠지.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한 30S 정도에 있었다고 하지 뭐. 북반구는 절대 아니야. 그래서 니은에서 9천만 년 전 A는 북반구 30에서 60 사이? 절대 아니다. 당시 대륙의 위치를 복원해보면. 그럼 같은 방법으로 6천만 년 전 위치도 한번 복원해볼까? 다시 한번 뻑큐, 엄지 잡고 이 뻑큐를 어디로 옮긴다? 그치, 90으로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내린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세볼게. 한 칸, 두 칸 하고 두 칸 조금 가고 두 칸 조금 더 가니까 한 2.5칸 정도 간다고 하지 뭐, 내 맘대로. 그럼 그대로 내리면 아마도 6천만 년 전에 A의 위치는 북반구이긴 할 텐데 지금 현재 위치보다는 상당히 좀 저위도에 있었겠네. 자, 위도가 이렇게 작을수록 복각의 크기, 복각의 절대값은 좀 더 작지? 암기해야 되지? 그래서 디귿 A에서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6천만 년 전이 현재보다 더 그렇지 작아요. 디귿 괜찮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야. 자, 나부터 선생님 한번 설명해 볼게요. 태풍은 아주 뜨거운 바다에서 태어나. 5도에서 25도 사이에 열대 해상에서 태어나게 되거든. 그리고 이놈은 무조건 북상하고자 해. 그런데 0도 30도 사이에서 무슨 풍이 부냐? 북동무역풍이 불고 있어. 그러니까 이놈이 어떻게 되냐면 내 갈 길은 위쪽인데 그래서 꾸역꾸역 가기는 가는데 주변에서 밀어주는 방향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반대이다 보니까 조금 느리게 꾸역꾸역 갈 길을 가게 돼. 그리고 나서 30도를 넘어가면 굉장히 신이 나는데 왜냐면 30도, 60도 사이에서는 편서풍이 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주변에서 밀어주는 방향이 똑같아서 와! 하고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나에 보면은 태풍의 이동 속도가 나와 있는데 위도가 30도를 넘어가니까 대체로 이동 속도가 좀 빠른 것을 볼 수 있지. 이것은 편서풍 영역에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더, 우리나라 부근으로 오는 태풍 같은 경우는 여름철 우리나라 주변 해상에 발달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태풍이 열대 해상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고자 할 때 여기 고기압이 이렇게 떡 버티고 있으면 태풍이 요놈을 관통해서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태풍은 저기압이거든. 성격이 너무나 달라서.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그나마 기압이 낮아서 자기랑 성질이 좀 비슷한 영역을 따라 이동하게 돼. 그럼 만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세력을 확장한다 이렇게 되면 태풍의 이동 경로가 점차 서편향 되겠지. 그래서 이 P지역 같은 경우는 8월, 9월, 10월에는 태풍의 이동 경로의 왼쪽 안전반원에 위치해 있는데
점차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확장한다. 이렇게 되면 P지역이 7월쯤에는 위험한 오른쪽 위험반원에 위치하게 되겠네. 그러면 태풍이 지나갈 때 P지역에서 풍향 변화도 바로 판단 가능하지? 태풍이 이동하는 것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헤엄을 치면 돼. 그래서 P지역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풍향이 변하게 되는 게 바로 7월일 것이다. 기억, 7월에 발생한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P지점에서의 풍향은 오케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괜찮고, 나에서 태풍의 평균 이동 속도는 10에서 25 구간이 느리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변화로 계절에 따라 태풍의 이동 경로가 달라질 것이다. 괜찮습니다. 나보다 가에서 더 큰 값을 찾는 것인데, 보니까 가에서는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 근일점에 지구 하나 더 그려보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태보기가 어디로 직방으로 쏴? 그치? 남반구 쪽으로 이렇게 직방으로 쏘지. 그러니까 근일점에서 남반구는 여름일 것이다. 여름인데 태양이랑 제일 가까울 때 여름이니까 뜨여다 뜨여. 즉 연교차가 좀 크겠다. 게다가 자전축 경사각도 나에서보다 좀 더 많이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자전축 경사각이 많이 기울어져 있을수록 연교차가 커진단 말이야. 자전축 경사각이 작을 때는 이렇게 삼지창 같은 모양을 조그맣게 그리면 돼. 그래서 자전축 경사각이 작을 때는 연교차가 좀 작고 자전축 경사각이 클 때는 연교차가 큰데 이게 무슨 모양에 대한 모식도냐면 남중고도에 대한 모식도야. 그래서 자전축 경사각이 클 때는 여름철 남중고도가 높고 겨울철 남중고도가 낮아서 연교차가 되게 커지고 자전축 경사각이 작을 때에는 여름철 남중고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겨울철 남중고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서 좀 따뜻한 겨울이 되어서 연교차가 작아진다. 그런데 이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북반구가 동일한 트렌드를 나타내는 변화 요인이야. 그래서 자전축 경사각이 크면 남반구도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지고 북반구도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지거든? 그럼 기역, 니은, 선지 한번 해결해 볼까? 기역, 남반구 중위도에서의 연교차는 가에서 더 크겠지. 근일점에서 뜨거운 여름인데다가 자전축 경사각도 크니까. 그 다음에 니은, 우리나라 북반구에서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 그렇지. 자전축 경사각이 클 때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도 높아요. 그 다음에 디귿, 북반구가 겨울철일 때 그랬네. 그러면 가에서 북반구 겨울철일 때는 근일점일 때. 나에서 북반구가 겨울철일 때는 이렇게 원일점일 때구나. 그러면 태양이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멀면 멀수록 에너지가 희석되니 지구 전체에 쏟아지는 태복의 양은 여기서 좀 더 적고 이쪽에서 좀 더 많겠네? 그럼 디귿도 오케이 정답이 될 수 있겠다. 하나는 기온이고 하나는 강수량인데 아싸! 위도 0도 부근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 이거 기온이지. 오케이 쉬웠어. 그 다음에 나머지가 강수량인데 강수량은 이렇게 산봉우리가 3개 정도가 있어. 그래서 이 지점들이 다 뭐냐면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대체로 저압대가 만들어지는 곳이야. 그래서 비가 꽤 많이 와. 그러니까 이런 적도 부근 같은 경우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해수가 좀 싱거워져 있어. 반면에 이렇게 아래로 좀 뽁뽁 들어간 데 있지. 이런 데는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대체로 고압대가 만들어지는 지역들이야. 그래서 비가 되게 많이 안 와. 그러니까 물이 좀 짜겠지? 오케이. 기억. A는 강수량이다. A는 강수량이다. 니은. 표층연분은 적도 해역이 위도 30도 해역보다 낮아야 되는데 적도는 싱거워야 되는데 디귿. 해면기압은 적도 해역이 낮아야 되는데 오케이. 디귿도 안 돼요.
자, 별의 물리량 계산 문제 봅시다. 가별을 보니까 반지름도 표면 온도도 절대 등급마저도 태양이랑 똑같아. 그래서 가별을 기준을 삼을 거야. 절대 등급 대신에 광도로 바꾸고 가별의 광도를 기준값으로 1로 놔볼게. 그러면 나별은 가에 비해서 5등급 작으니까 훨씬 더 밝은 별인데 몇 배가 밝다? 100배가 밝다. 다별은 가에 비해서 10등급 차이가 나니까 100의 제곱배가 밝다. 자, 그럼 우리 이 광도와 표면 온도와 반지름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기억과 니은 값을 구할 수가 있어. 광도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고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2의 제곱 곱하기 기억의 4제곱은 100이다. 이렇게 놓게 되면 기억은 오케이. 루트 5가 나오겠네. 마찬가지 방법으로 니은을 제곱하고 0.5를 4제곱하면 100의 제곱이 될 것이다. 오케이. 그럼 니은은 400이 되겠네. 그러면 니은, 기억은 2보다 크지. 루트 4보다 크니까 니은 괜찮고 디귿, 오케이. 니은은 400이다. 괜찮고 자, 기억 암기해야 되는데 수소흡수선은 가보다 나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그랬어.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별의 표면 온도가 5800켈빈이래. 그러면 나별은 가에 비해서 루트 5배 정도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인데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대략 한 2배 정도로 놓지 뭐. 그리고 얘도 계산하기 힘드니까 한 6000켈빈 정도로 놓게 되면 나별의 표면 온도는 약 12000켈빈이야. 이렇게 되면 거의 10,000켈빈 정도와 비슷하니 나별은 A형에 굉장히 가까운 별이라고 할 수 있고 기억에서 얘기하는 수소흡수선은 A형 별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보다 나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괜찮다. 기억은 조금 암기를 해줘야 하는 선지. 하나는 세이퍼트고 하나는 퀘이사래. 찾아야 되는데 이놈을 어떻게 찾냐? 바로 H알파 기준선 람다 제로로부터 델타 람다에 해당하는 적색 편의가 굉장히 길어진 놈. 그것이 바로 퀘이사야. 이 가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조그매서 이렇게 확대를 해야 겨우 보이잖아? 적색 편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적색 편의는 뭐에 비례하냐? 후퇴 속도에 비례하고 또 이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 그래서 기억, 우리 은하로부터의 거리는 가가 더 가깝다. 괜찮고 자, 니은 중요. 나는 하나의 별처럼 관측돼. 퀘이사는 은하이긴 하지만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점상으로 항성처럼 별처럼 관측되는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의 중심부에는 모두 블랙홀이 존재할 것이다. 특이은하의 대표적인 공통적인 성질이에요. 그래서 디귿도 암기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겠다. 우리나라 부근으로 온대적 기압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 가 시각을 보니까 A 관측소와 B 관측소의 기압값이 좀 서로 다르겠다. B 관측소는 저기압의 중심이랑 가까우니까 기압이 좀 낮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A는 저기압의 중심과 좀 멀리 있기 때문에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등압선을 줬으니까 우리 값을 한번 직접 읽어보자. B는 보자. 오케이. 여기 지나네? B 지역에서의 이 시각에서의 기압값은 1004헥토파스칼. 다음 A는 1010 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 요 지점을 쭉 따라가 보면 오케이. 1008이네. 기압은 요 시각에 A 지역에서 더 높게 측정된다. 그래서 기억에서 가에서 기압은 B보다 A에서 크다. 괜찮고 자, 니은 가는 이날 11시 이전인가 이후인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A 지역을 보니까 가 시각에는 아직 온난 전선이 지나기 전이야.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온대적 기압은 점차 편서풍을 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점차 A 지역에 온난 전선이 지나게 되겠지. 그럼 이 전선이 지나는 순간 A 지역의 기상 요소가 급변하게 되는데 특히 온난 전선이 지나가게 되면 기온이 급 상승해. 그래서 가의 시각 같은 경우는 아직 A 지역으로 온난 전선이 지나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 어디 부근일 것 같아. 그리고 나의 11시에 해당하는 이 시각 같은 경우는 기온이 급 상승하고 굉장히 따뜻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A 지역으로 온난 전선이 이미 지나고 따뜻한 공기가 A 지역을 뒤덮고 있는 시각인 것 같다. 그래서 니은에서 가는 이날 11시 이후가 될 수 없고 이전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디귿,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A 지역에서 풍향변화 역시 아까 태풍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저기압이 지나감에 따라서 양방향으로 개헤엄을 쳐주시면 그것이 바로 풍향변화다. 그래서 A 지역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변해야 되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했으니까 틀렸다. 여기 한번 볼까? 양옆으로 잡아당기는 짱력에 의한 정단층 다 찌으시야. 상반이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갔어. 따라서 이 기역 지역에서 상반에 해당하는 영역의 지층의 연령은 상대적으로 위에 있던 어린 놈들이 좀 내려와 있으니까 좀 어리겠지? 반면에 이 C 단층 같은 경우는 횡 압력에 의해서 상반이 주르륵 기어 올라간 역단층의 모습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 상반에 해당하는 영역에는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늙은 지층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나이가 많을 것 같아. 이 A단층 같은 경우는 상하로의 수직적인 움직임 없이 수평 방향으로의 이동만 있는 주향 이동 단층 또는 수평 이동 단층으로 주로 보존형 경계에서 발견이 된다. 기억, A는 주로 보존형 경계에서 형성된다. 괜찮고 니은, 하반 쪽 나이 분의 상반 쪽 암석의 나이를 기억과 니은에서 비교하고 있는데 기억이랑 니은 중에 본인이 편한 거 아무거나 하나 보고 분모랑 분자 중에 본인이 편한 거 아무거나 하나 봐. 그래서 기억 지역에서 상반의 나이가 대체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기억이 좀 더 그 값이 작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억이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 C는 장력이 아니라 횡압력을 받아 형성된 역단층이다. 디귿은 틀렸다. 문제 발문에 밑줄 치세요. 그림 가는 서태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에 도달하는 태보기의 양. 자, A 시기를 보니까 서태 쪽에 태보기가 평상시보다 안 오고 있어. 왜 표층에 태보기가 도달을 안 할까? 구름이 겁나게 두꺼워서. 그럼 서태 쪽에 구름이 왜 이렇게 겁나게 두껍게 생겼을까? 밑에가 굉장히 뜨거워서. 서태 쪽에 왜 바닷물이 굉장히 뜨거워졌을까? 모역풍이 굉장히 세게 불어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따뜻한 해수가 서태 쪽으로 다 몰려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A는 라니냐 시기라고 할 수 있어. B는 반대니까 엘니뇨 시기일 거야. 자, 우리 요거 좀 먼저 완성할게요. 무역풍이 셀 때 표층에 있는 해수가 쭉 밀려가는 모습. 그래서 위에다 그리는 건 해수면이고 동태는 지금 물이 너무나 없어. 자연은 이런 상태를 너무나 싫어해서 밑에서 용승 쭉. 그래서 해수면과 수약시, 손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이렇게 거울처럼 반대로 그리면 돼. 이 흰색이 바로 라니냐 때의 해수면과 수약시고 엘니뇨 때는 바람이 별로 안 불잖아? 그러니까 물도 잘 안 밀려가서 요거보다 조금 완만하게 주황색으로 그리고 동태의 물이 그렇게 뭐 없지 않네. 그래서 용승도 심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수약시도 해수면이랑 이렇게 거울처럼 완만하게 반대로 그려주면 이 주황색이 바로 엘니뇨 시기이다. 이게 바로 B였고 이게 바로 A였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문제 역시 잘 읽어야 되는데 문제 마지막 줄에 동쪽으로 향하는 방향을 양으로 한다. 지금 양이 여기 있는데 여기 조그맣게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이 좀 있는 것 같고
이쪽에 보니까 마이너스 3이나 서쪽으로 향하는 바람이잖아. 오케이. 서쪽으로 향한다는 것은 곧 동풍을 얘기하고 동풍이 평상시에 비해서 3이나 더 센 상태. 이것은 바로 라니냐지. 그래서 나 시기는 A인 라니냐 시기를 나타낸다. 얘들아, 그러면 요 기억 지점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자. 공기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멀어지는, 발산하는 모습을 띠고 있잖아. 그러면 이쪽에 공기가 없어? 그럼 자연은 이런 거 싫어. 어떻게 해서든 채워주고 싶어 해.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강기류가 쭉 주로 발달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을 한번 해볼 수 있어. 또 그리고 라니냐 때는 표층에 따뜻한 물이 엄청 많이 밀려가니까 이쪽 되게 차가워질 거 아니야. 차가워지면 공기도 차가워져서 무거워지니까 쭉 하강하게 될 수밖에 없다. 기억, 나는 B시기가 아니라 A시기의 관측각 값이다. 니은, 동태 적도 해역에서 수약시는 A시기보다 B시기의 깊지. 봐봐. 동태 적도 부근 해역에서 손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어디냐면은 또도로도로 엄청 깊어. 근데 라니냐 때는 여기서부터 재야 되는데 노래 부르기도 전에 끝나. 엄청 얕다. 그래서 니은 괜찮다. 디귿, 나의 기억 해역은 평년에 비해 하강기류, 맑은 날씨 지속될 것 같다. 디귿 괜찮습니다. 요 나 반응은 헬륨 3마리가 들어가서 탄소 하나가 되어져서 나오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요. 요 다 반응은 수소 4마리가 들어가서 중간에 수소가 추가로 들어갔다가 다시 촉매 역할을 하고 나와.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헬륨 하나가 나오게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 중에서 PP 반응이야. 가자료를 보니까 이 A가 태양이랑 물리량이 굉장히 비슷하네.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의 진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 이 A 같은 경우는 주계열 단계네. 그러면 주계열 단계에서는 주로 중심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특히 이렇게 질량이 작은 별 같은 경우는 PP 반응이 우세한 상태로 계속 이 상황을 보내게 되지. 그러다가 중심핵에 수소가 고갈되고 헬륨만 남을 날이 와. 그럼 헬륨 핵이 미친 듯이 수축하면서 바깥쪽에 수소 각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 요 준거성 단계를 거치게 돼. 이 과정에서 헬륨 핵은 계속 수축하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는 중이야. 그래서 요 정도까지 가게 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1억 켈빈 정도로 온도를 충분히 올리게 되기 때문에 요 지점부터는 중심 핵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바깥쪽에서 수소 각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 적색거성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러다가 똑같아. 헬륨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언젠간 다시 헬륨이 고갈되고 중심핵에 탄소만 남을 날이 오겠지? 그럼 별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탄소 핵융합 반응이라도 해보려고 역시 탄소 핵을 쥐어짠단 말이야. 쥐어짜다 보면 점점점 온도가 높아지니까 주변부에서 헬륨 껍질 반응, 그리고 더 바깥쪽에서 수소 껍질 반응이 일어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주황색부터는 별의 내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과 수소 핵융합 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 별 같은 경우는 질량이 상당히 작은 별에 속하고 따라서 탄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을 만큼 온도를 8억 켈빈까지 높일 수가 없어. 그래서 중심핵은 미친 듯이 쥐어짜진 백색 외성으로 밀도가 굉장히 크겠지? 남게 되고 바깥쪽 행성상 성운으로 날아가게 된다. 그래서 기억, AB 과정에서 별의 반지름은 계속 증가하냐? 기억선지 별표 쳐놓고요. 자, 요 주황색, 선생님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칠해볼게요. 요 과정, 반지름이 정말 증가하는지 선생님이 LRT로 증명 한번 해볼게. 중요, 외우는 거 아니고 이렇게 본인이 해석해서 풀어내야 되는 선지거든. 요 과정 같은 경우는 H열도상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표면 온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고 살짝 내려오니까 광도는 살짝 감소하는 과정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 가운데 낑겨 있는 반지름이 어떻게 돼야 둘이 곱해서 광도가 줄어들 것 같아? 그지? 얘가 증가하는 거 무마시킬 만큼 요 놈이
줄어줘야지 광도가 감소하겠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반지름이 마냥 증가하지는 않아요. 이 과정에서는 반지름이 줄어든다. 그래서 기억, AB 과정에서 별의 반지름은 계속 증가하는 것 아니다. 니은 평균 밀도는 C일 때는 미친 듯이 수축한 것만 남기 때문에 밀도가 굉장히 크다. 백색의성이지? 그래서 니은 괜찮고, 디귿, B일 때 별의 내부에서는 나와 다가 모두 일어납니다. 이렇게 괜찮습니다. 상대연령과 절대연령의 전형적인 연계 문제인데, 자, 우리 가에서 P와 단층과 Q 화성함의 순서를 한번 결정해 볼까? 제일 지금 밑에 깔려있는 게 P야. 그리고 P 이후에 단층이 만들어지면서 P가 단층에 의해서 끊어졌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Q가 쭉 쳐들어오면서 상대연령 순서는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기억에서 P는 단층이 형성된 후 아니고 형성되기 전에 관입하였다. 기억은 안 되고요. 두 번째, 이 P와 Q 속에 방사성 동위원소 X가 들어있는지 Y가 들어있는지를 주지 않는 전형적인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더, P와 Q 속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몇 번 흘렀는지도 수능에는 안 줬지만 이 문제는 친절하게 줬거든? 보니까 문제 마지막 발문에 현재 P와 Q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의 함량은 각각 처음량의 6.25, 25% 이랬으니까 Q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2번이 흐른 거고 P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4번이 흐른 상태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나에서 각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50%에서 꺾어서 읽어. X는 지금 반감기가 2억이고 Y는 반감기가 1억이잖아. 그런 다음에 이 표를 채우는 거야. 만약에 P 속에 들어있는 게 X라면 P의 연령은 2 곱하기 4, 8억일 거고 만약에 Q 속에 들어있는 게 X라면 2 곱하기 2, 4억일 거고 만약에 P 속에 들어있는 게 Y라면 4 곱하기 1, 4억일 거고 마지막 2 곱하기 1, 2억일 건데 봐봐라잉. 가에서 상대 연령을 결정할 때 P가 늙어야 되잖아. 그리고 P와 Q에는 각각 X, Y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답이 뭐밖에 안 돼? 그렇지, 얘밖에 안 되지. 풀 수 있겠어요? 중요. 그래서 니은 P는 8억이고 Q는 2억살이니까 P는 Q보다 6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 니은 선지 괜찮고 자, 디귿 중요하다. 현재로부터 2억 년 후 Q에 포함된 모분의 자의 함량은 자, Q가 현재 반감기가 2번 흐른 Y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앞으로 2억 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른다라고 하게 되면 이 Y라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반감기를 추가로 2번 더 지나게 되는 꼴이 되지. 그러면 지금까지 2번이 흘렀는데 2번이 더 추가가 되면 총 4번이 흐른 꼴이 되게 되고 그러면 방사성 동위원소는 4번이니까 반감기 4번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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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해서 2분의 1에 4제곱이 남게 돼. 즉 16분의 1이 남게 되는데 자, 요거 중요. 요 의미가 뭐냐면 모 플러스 자분의 남은 모원소란 뜻이에요. 따라서 모가 1, 자가 15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모 대 자는 1대 15가 되고 디귿에서 모분의 자기 때문에 15가 되어야만 한다. 이 디귿 중요합니다. 디귿은 틀렸어. 16이라고 했으니까. 자, 20번 문제 역시 허블 법칙 계산 문제인데 별표 치세요. 문제 마지막 줄에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또는 허블 상수는 어쩌고다 또는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호성 어쩌고 저쩌고다 라고 나오면 아, 이거다. 계산을 좀 해야 되나? 하고 요 수식을 써놓고 시작해. V는 HR 그리고 빛의 속도 곱하기 Z인데 Z는 적색편이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를 가볍게 쓴 거야. 자, 이 수식 안에 보면 허블 상수 상수요. 빛의 속도 상수다.
그러면 이 수식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냐? 후퇴 속도와 거리와 적색 편의는 완벽한 정비례 관계에 있다. 이 수식 안에는 관측자가 누군지 관측 대상이 누군지 없어. 따라서 가와 나의 후퇴 속도 요 값들 있지. 이 값들을 뭔가 3으로 약분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 얘를 2, 얘를 3, 얘를 4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고치게 되면 이 후퇴 속도 값을 거리의 상대값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가 같은 경우는 우리 은하에서 본 ABC, 나 같은 경우는 A에서 쳐다본 BC야. 우리 은하와 A 그리고 BC의 위치 관계를 좀 구해내야 돼. 모든 은하가 일직선상의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하였고, 우리는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일단 박아놔. 그리고 우리 은하로부터 A와 B는 거리가 똑같을 거야. 그럼 잘 모르겠으니 대충 이렇게 찍어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 그리고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은하와 C 사이의 거리의 상대값은 4여야 하고 A와 C 사이의 거리의 상대값은 3이어야 돼. 그리고 나에서 얻을 수 있는 게 A와 B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는 2니까 요 거리를 1, 이 거리를 1로 잡으면 요거 일단 만족했고, 한 번 더 가볼까? 우리 은하랑 C의 관계는 거리가 4여야 되면서 AC는 3이어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A를 놓고 여기다가 B를 놓고 여기다가 C를 놓은 다음에 요 사이의 거리의 상대값이 3이다 이러면 위치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지. 얘들아 시험 볼 때 실제로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는 거야. 한 번에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값을 한번 천천히 구해볼까? 여기 지금 거리가 나와 있는데 각자의 후퇴 속도와 거리에 비는 완벽한 정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후퇴 속도 2대 3은 거리 디귿대 150이다. 2대 3은 디귿대 150메가파섹이다 하면 디귿이 100으로 나오겠지? 즉 AB 사이의 거리는 100메가파섹이란 뜻이고, 따라서 AC 사이의 거리 150 문제에서 줬었고 둘 사이의 거리가 100이니까, 그런데 우리 은하와 A, 우리 은하와 B 사이의 거리는 똑같아야 되니까 이 사이를 50메가파섹씩 나눠 먹으면 딱 맞겠구만. 그러면 기억, 디귿은 100메가파섹이다 괜찮고, 자, 니은 별표.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묻고 있는데 거속시에 의거하여 무당벌레 한 마리, 거속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라는 것은 거리랑 관련된 물리량.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시간이 필요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 즉 우주의 나이가 필요하고,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분의 1이에요. 그리고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 빛의 속도가 필요해. 즉 니은에서 얘기하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h분의 c의 값이 필요하거든? 그럼 이거 살짝 지우고 요 놈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 바로 요 수식에서 얻을 수 있어. 보니까 h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잖아. 끝났네. 요 놈을 넘기고 요 놈을 넘겨. h분의 c는 g분의 얼이다. 요거는 거리고 이건 적색편이거든? 그러면 니은 선지를 슬쩍 봤을 때 적색편이 값에 지금 기억이 써 있단 말이야. 기억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 우리 은하와 A 또는 B의 관계야. 그러면 우리 은하에서 A 또는 우리 은하에서 B 사이의 적색편이는 기억이라는 값을 가지면 이 거리에 해당하는 값도 우리 은하와 A 또는 우리 은하와 B 사이의 거리를 집어넣으면 딱 맞겠지. 그럼 아까 기억선지 100메가파섹을 통해서 우리 은하와 A 사이 거리는 50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50을 넣으면 딱 맞아 떨어지겠네. 오케이? 그래서 니은 선지
완전 괜찮아요. 자, 마지막 디귿. 디귿은 별표를 한 100만 개 정도 치도록 해. 아주 중요. 디귿에서 B에서 C를 관측하면 고유 파장이 X인 흡수선의 파장, 관측 파장을 묻고 있는데 관측 파장 수식 한번 정리해 줄게요. 관측 파장 이꼴 람다 제로, 고유 파장의 파장 변화량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기존 고유한 파장은 500나노미터인데 적색 편의가 한 10만큼 일어나는 바람에 510나노미터로 관측된다 이거거든? 자, 그럼 여기서 중요. 이 적색 편의량을 Z에 관련된 식으로 고칠 수가 있어. 왜냐면 Z 이퀄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거든. 그럼 여기서 델타 람다에 관해서 이 두 수식을 정리해요. 그럼 이놈은 Z 곱하기 람다 제로가 되겠지. 그럼 얘 대신에 Z 곱하기 람다 제로를 집어넣고 이 수식을 살짝 정리해볼까? 왜냐면 이거 지금 두 개 묶고 싶어. 똑같아서. 따라서 관측 파장 이꼴 고유 파장의 1 플러스 Z가 돼. 그러면 디귿선지에서 요구하는 고유 파장이 X인 흡수선 벌써 고유 파장 X 여기다가 X 집어넣으면 돼. 그 다음에 뒤에 이 Z 자리에다가만 기억과 니은 관련된 수식으로 내가 채워 넣으면 되거든? 자, 여기서 바로 적색 편의와 거리 그리고 후퇴 속도의 완벽한 정비례 관계가 사용이 돼요. 선생님이 표를 하나 그려줄게. 정리를 해볼 거야. 우리 은하와 조금 넘어가자. 우리 은하와 A 거리 상대값 1 한번 써보고 우리 은하와 C 거리 상대값 4 한번 써볼게. 그 다음에 문제 디귿에서 요구하는 B, C 사이의 거리는 1, 1, 3이니까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5 이렇게 고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Z 적색 편의를 한번 써볼게. 우리 은하와 A 사이의 적색 편의는 기억으로 줬어. 잘 봐. 우리 은하와 C의 적색 편의는 가에서 X축 니은으로 줬는데 여기서 거리의 비가 1대 4기 때문에 이 적색 편의도 1대 4라는 거야. 즉 니은 대신에 기억의 4배 값이다라고 써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럼 이제 다 끝났다? 볼래? 얘는 거리가 5배잖아. 얘에 비해서. 그러면 이 B에서 C를 봤을 때의 적색 편의는 기억의 5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 5 곱하기 기억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기억 더하기 4 곱하기 기억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4 곱하기 기억은 니은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놈은 기억 더하기 니은이다. 그러면 요 적색 편의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디귿 수식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 중요. 이게 수특 변형 문제인데 상당히 중요해요. 자, 우리 이렇게 9월 덕후 해설 강의를 선생님이랑 맞춰봤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딱 2달 남았어요. 2달 동안 개념, 기출문제, 그리고 EBS, 그리고 모의고사 훈련 4개만 미친 듯이 한번 달려봅시다. 여러분의 꽃 같은 아름다운 길을 상상하면서 열심히 달려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